우리 서강대 대학원 권대중 교수님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부동산 선임 기자인 안장원 기자님 함께합니다. 저희가 일본을 통해서 짚어보는 저출산 시대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우리보다 저출산 그리고 인구 감소 또 어쩌면 버블까지도 먼저 겪은 일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쭉 가져가 보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좀 이슈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증시가 또 2% 가까이 올라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41,580포인트로 지난 1980년대 후반 그 버블이 한창이었던 그 시절의 주가 지수를 또 한 번 넘어섰습니다. 과연 그때랑은 지금이랑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은 좀 우리 권대중 교수님에게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한참 좋았던 80년대 초에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라 경제가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410이 넘은 게 아니라 거의 그 이상 될 정도로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미국을 넘보고 미국보다 더 앞서가는 경제가 아닌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아마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일본의 경제가 좋아서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 경제의 전쟁 이후에 일본 경제가 좋았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일본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히토 스시바 대학교에 야이치 교수를 모시고 우리 학교에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도 일본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매 학기마다 일본에 한 두세 번, 세네 번씩을 다녀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치 교수가 강의를 한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지금 일본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제를 바라보는 일본의 부담은 굉장히 커요. 국가 부채는 굉장히 큰데 기업 부채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2,700조 정도 됩니다. 가계부채가 2,200조가 넘습니다. 두 개 합쳐서 약 한 4,900조, 5,000조 가까이 되잖아요. 지난해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1,227조 7천억이었어요. 두 개 합쳐서 6천억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일본은 정부는 부채가 많아요. 근데 기업이 부채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은 널뛰기 하듯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미래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왔을 때 야이치 교수 말씀이 일본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기업이 부채가 적다는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일본 경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물론 80년대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엔고 현상으로 되면서 일본 경제가 파탄으로 갔지만 현재는 엔저 현상으로 상당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 것인가 하는 거는 예측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일본이 기업 부채가 적기 때문에 일본의 주식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980년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일본에서 도쿄라는 하나의 도시를 팔면 미국이라는 국가를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를 이제 공부해 보신 우리 권대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시에 그 버블의 정도가 한 어느 정도나 됐다고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이 1985년도에 미일 프라자 협약을 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이 G5가 일본의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심지어는 도쿄의 3개구를 팔면 미국의 전체 토지를 살 수 있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로 그 정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프라자 협약을 하면서 엔고 현상을 만들었죠. 일본의 엔화를 고평가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일본이 이제 부동산 나라로 간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인구는 1억 2,9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일본은 1억 2,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 감소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난해 0.72명 정도가 났는데 아직도 일본은 1.0 이상 돼요. 1.1명 정도 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본 경제가 좋다가 꺾어지게 된 동기는 결국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특히 이제 바젤 협약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연구한 게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에서 5개를 꼽으라면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 기억나시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그 일반 가전 제품이나 일상생활 들어가는 반도체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진짜 좋은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현재 대만이 1, 2, 3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 반도체가 굉장히 그 연구하면서 발전하면서 미국이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그 경제 전쟁으로 제2진주만 공격이 아닌가 이런 그 위협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프라자 협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내수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돌리면서 엔고가 되면 수출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 활성화로 돌려도 충분하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한 나라가 내수 경제로 돌아가려면 인구가 경제학적으로 한 8, 9천만 정도 되면 되기 때문에 1억 2,600만이나 되는 일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일본은 산지가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홋카이도 한 개 도에 그 두 개 부에 43개 현으로 돼 있잖아요, 일본이. 홋카이도 말고는 전부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일본이 내수 경제로 충분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부동산 나라로 간 거 아닌가. 그러면서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었죠. 그 금리가 2.5%였어요. 우리나라는 뭐 1% 이하로 내려갔지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그 90년도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6%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완전히 이제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그 저금리까지 갔던 건데 이 당시에 그 상업용 부동산은요, 상업용 부동산 251%나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이 362% 올랐고요. 주거용 부동산이 250%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의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에 취임해서 2022년도 5월 9일 날 퇴임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놓쳤죠. 근데 이 당시에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017년도 5월 9일을 100으로 보고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하면요, 서울은 약 90% 정도 올랐고요.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성동구는 169.93%가 올랐습니다. 제가 한 달도 안 빼놓고 매월 시계열 분석을 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169.93%면 얼마나 될까요? 1억짜리가 1억 9,600 됐죠? 아닙니다. 2억 6,900 된 겁니다. 일본보다는 적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본식으로 부동산이 버블이 꺼질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리조트 부동산을 많이 개발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주거용 부동산까지 버블이 꺼졌던 이유는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업용 부동산이 300%가 넘었다고 상상이 가겠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런 여파가 결국에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고 30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경제의 그 결국 주범은 그 당시에 그 저금리를 가지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고,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돈이 많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이런 가정법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플라자 합의와 반도체 협정이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맺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뭐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강제적인 미일 간의 협정이 없었더라도 과연 일본의 그런 부동산 버블이 깨졌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프라자 협의가 없었다면 일본 경제가 고속 성장을 했지만 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세계 질서는 지금은 미국이 제패하는 세상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냉전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았다면 일본 경제가 지금보다 더 독주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역대 그 무역 수지에서 지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는 항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이니까 반짝 조금 뭐 2억 달러 흑자를 보고 계속 적자를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기술력보다는 분명히 일본이 앞서 있기 때문에 로열티가 많이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항공기 수출도 하지만 100% 우리나라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가 나가요. 여러분들 꽃 좋아하시지요? 장미꽃도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따진다면 일본이 그 당시에 독주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하고
아마 침체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단지 뒤에 프라자 협의 말고 이 바젤 협약은 반도체를 3번에 걸쳐서 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지금 시장을 주를 이루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삼성 반도체가 어쩌면 컸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 또 뭐가 있죠? 자동차 부품. 자동차가 역대 최대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결국에 부품 시장도 커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방산, 2차 전지, 그거 없습니다. 예전에 중국을 상대로 화장품이나 또는 뭐 기계나 또는 컴퓨터 산업이 굉장히 수출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컴퓨터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기계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지금 현재 베트남 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뛸 수 있는 방법은 첨단 산업밖에 없거든요. 근데 첨단 산업이 우리보다 일본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프라자 협의가 없었거나 또는 그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3번씩 규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다른 미국, 일본을 따라가기는 어려웠고요. 그 당시에도 일본의 GNP가 미국보다 앞섰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일본이 성장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86년, 91년, 96년 세 차례 맺은 그 미일 반도체 협정 덕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또 성장할 수 있었던 또 계기가 그렇죠. 되기도 했었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만이고요. 일본은 반도체 장비, 우리가 장비 산업은 일본이 제일 좋은데 이 장비가 대만하고 일본이 괜찮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이 그 전 세계 1위,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미국의 공장도 대만에 있거든요. 대만은 미국이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미국에서 볼 땐 대만입니다. 바로 중국 턱 앞에 대포를 갖다 놓듯이 대만이 미국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중요한 나라. 시스템 반도체가 그 산업이나 군수 부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게는 우리보다는 대만이 더 반도체 쪽에서 볼 때는 대만을 지켜야 될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지기 시작한 게 1990년대 들어서고요. 91년도 예. 6월부터. 네. 그리고 일본의 인구는 약 2010년에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감소로 네, 네. 갔더라고요. 약간 한 20년 가까운 좀 시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그게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집을 안 사요. 먹고 살만 해야 집을 사요. 그죠? 먹고 살기 급한 그 일용직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때는 평생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끝까지 독거노인이면서 혼자 살면서 집 없는 무주택자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정책과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방어출 제도를 만들거나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높았던 부동산이 한 번에 91년도부터 꺾어지면서 부동산의 실화는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그래서 일본의 인구 감소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1억을 주거나 또는 집을 주거나 또는 대출을 낳게 해주는 이유가 생활이 안정화돼야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가 돼야 아이를 낳지 집이 있다고 아이를 꼭 낳지는 않아요. 돈이 많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납니다. 여기에 아마 손자를 두거나 자녀를 두는 사람들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이가 둘인데 큰 아이는 결혼한 지가 꽤 됐어요. 나이가 내일모레 40입니다. 아이 안 납니다. 7년 됐는데 만 6년이 넘었는데 근데 작은 아이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를 보통 아이보다 2배로 예뻐합니다. 셈이 있으면 날까 해서. 근데 그 아이는 우리 집사람이 붙어서 길러주고 양육을 좀 봐줍니다.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봐주고 둘 셋을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이민이 들어와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등록해줍니다. 우리나라는 편부모일 경우에 만약에 아이를 등록하면 엄마 이름 적으세요, 아빠 이름 적으세요 물어보잖아요. 프랑스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등록할 때 엄마 이름으로 따라서 아이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산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 감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 습성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일본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 감소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아마도 돌이키면 일본은 봄, 가을로 임금 데모를 했던 기억이 나죠. 춘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은 데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임금이 우리보다 분명히 낮습니다. 근데 나가면은 우리 돈으로 6,000원, 7,000원, 8,000원짜리 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0,000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데모를 많이 안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거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는 10년 이전부터도 감소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감소해서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많이 낮지만 인구가 1억 2,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일본도 점점 감소한다는 거. 이후에 나오겠지만 인구 감소가 빈집을 늘리고 있거든요. 안장원 기자님은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특히 이제 경기와 또 인구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요. 저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네요. 일본 쪽은 권 교수님이 워낙 이 전문가시고 또 일본도 자주 가시고 해서 현장에 대한 이해든지 또는 미론적이든 모든 게 아주 그냥 양쪽으로 다 겸비하시고 풍부하신 데 비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자로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고 그리고 또 듣고 하기로는 결국 주는 교훈은 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 그 주택 시장이 일본 집값이 이를테면은 버블이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로 버블이 붕괴했다. 흔히 말하듯이 그게 버블이었는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또 붕괴했는데 또 지금 또 들리는 바로는 일본 도쿄라든가 또 중심지라든가 일부에서는 다시 또 가격이 꽤 오르고 거래도 많이 늘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돈이 좌우한다는 교훈을 그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히 꺼질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히 오를 수도 없다는. 그 일본이 그 당시 일본 그 경제의 버블이 꺼지고 집값 부동산 시장에 꺼지고 할 때에 중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금리일 텐데 그때 그 금리 상승이라든가 금리 인상이 아주 급격한 인상이 만약에 더 늦어졌다라면은 그럼 계속 일본 집값이나 부동산이나 일본 경기는 계속 더 좋아졌을까? 물론 제 생각에는 더 좋아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은 또 다른 요인들에 인해서 또 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집값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화폐 양에 비례해서 그걸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 10채고 돈이 시중에 있는 돈이 100원이면은 집 한 채당은 10원으로 평가될 테고 만약에 시중에 있는 돈이 100원이나 200원이라면 집 10채라면은 20원씩 평가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테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주택 시장은 그리고 이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금융이 좌우하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문정부 때의 어떤 집값 상승이라든가 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돈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변수 가운데가 돈인 것 같고 그 경우에 그럼 인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거를 단기적으로나 중단기적으로 볼 때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필요한 게 사람이 집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늘고 인구가 늘면은 당연히 수요가 늘고 집이 늘어난다라고는 그런 전제로 이게 수급 관계를 보는 게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인구라든가 이것과는 다소 무관하게 구매력이라든가 돈이 결국은 좌우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도 돈이 많고 구매력이 커지면은 주택 수요가 늘어나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을 테고요. 인구가 늘어도 경제가 어렵던 어떤 이유로든지 소득이 줄고 그리고 화폐라든가 금리가 높아져서 구매력이 떨어진다라면 또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혹시 권대중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부동산 가격이 발생하는 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 기초입니다. 여기 공인중개사도 계시겠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발생하려면 첫 번째 그 부동산이 쓸만해야 돼요. 그죠? 그걸 우리가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설악산이나 또는 지리산 국립공원 땅 사실래요?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요. 공급량이 부족해야 됩니다.
근데 공급량만 부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죠? 지난 정부가 공급을 안 하면서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거나 공급을 늘릴 땅이 없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수요도 그냥 수요는 아닙니다. 유효 수요입니다. 우리 안정원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효 수요는 뭐냐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마음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거는 잠재 수요예요.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많으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살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이 쓸만하고 미래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할 때는요, 모두가 다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를 거래해야 됩니다. 30년 40년 된 다 낡은 아파트가 왜 비쌀까요? 재건축이 된 미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대 가치를 거래해야 되는 그 유용성과 상대적 희소성과 유효소가 많은 가격이 올라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는요, 1989년도 12월 달에 일본의 그 당시 일본 은행 총재였던 이에노 야노시라는 그 총재가 부동산 총량제를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얘기를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대출 총량제. 그래서 그 다음해인 10월 달에 2090년 10월 달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는. 전 시간에 여러분들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미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예측.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때는 거의 저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원자재 값이 오르고 여기에다가 고금량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거래가 일어나는데, 거래가 일어나는 거에 언론 보도에서 봤지만 대부분이 3, 40대 실소유자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안정원 기자 말씀대로 유동성 자금이 많고 금리의 등락폭이 분명하게 부동산 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일본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일본의 사례에서는 특히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외곽 지역, 도심보다 외곽 지역에서 먼저 또 대규모로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도쿄의 인구가 도쿄도가 한 2,700만 정도 됩니다. 제가 다른 MBC 방송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메가시티 서울, 여기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분명히 갈리지만 인구가 도시 경쟁력을 나타내던 시대는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그 모든 물건을 인터넷에서도 구입하고 현장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딜까요? 중국의 베이징의 인구가 한 2,700만 정도 되고요. 상하이가 2,700만 정도, 6,700만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충칭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3천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일 크고 제일 성장하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인구가 도시 경쟁력에 도움은 주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꼭 그게 100%는 아니지만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난 이후에 도쿄의 그 부동산 가격도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강남 서초의 원벨리나 다른 것들이 뭐 1억 이상 거래가 되거나 또 이상 호가되는 걸 아실 거예요. 일본의 3.3제곱미터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도쿄도의 역세권 같은 경우는 1억 8천에서 2억 정도가 넘습니다. 땅만 가지고, 땅은 소유권이 없는, 건물만 갖고 있는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도 평당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1억 8천 정도, 2억 정도 갑니다. 그걸 우리 평수로 환산하면 9천이 넘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일본 교통대학에서 학술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매월 또 매 학기마다 중국도 가는데, 인구 감소가 될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어디로 갈까? 이걸 제가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이름 거명해도 되나요? 이영성 교수랑 또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랑 제가 일본 가서 한 보름 정도, 여러분들 요코하마라고 아시죠? 요코하마는 후지산 밑에 있는데 도쿄에서 30분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고, 좀 더 내려가면 시즈오카현이 있어요. 시즈오카현은 도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시장이 죽고 도시가 축소 도시로 바뀌면서 도쿄에서 시즈오카현이나 요코하마 쪽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에게는 집을 공짜로 줍니다.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1시간 반 거리에. 네, 1시간 정도, 1시간 반 거리 정도입니다.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근데 그 집을 줘도 안 갔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관계인들을 만나서 조사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심지에 몰려드는 습성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70년대에 만들었던 다만 신도시를 비롯한 5개 신도시가 유령 도시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거의 3분의 1 이상 공실로 발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게 1인 가구가 늘거나 2인 가구가 늘면 대부분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도심지에 살려고 해요. 시골에 가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조가현은 2018년도 제가 가서 조사할 당시에 도쿄에서 이사 오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집을 줘도 안 가지니까 사용권만 줍니다. 집을 주면 일단은 보유세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가 일본은 8% 정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8% 12%지만 최초 주택 구입자도 8% 줍니다. 그것도 안 가져요. 사용권만 달라고요. 사용권은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사용권을 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래서 시조가요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 집을 수리하거나 사로 진 비용을 최대 6억 원까지, 당시에 6억 원까지 돌려받지 않고 그냥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10년 이상 살아라.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축소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조가현뿐이 아니라 홋카이도나 또는 후쿠오카는 좀 달라요. 이쪽에 지역이 떨어져 있는 지역의 소도시들, 중소도시들은 점점점 쇠퇴도시나 소멸도시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특히 이제 남북으로 긴, 북극부터 남극까지 긴 도시인데, 그 나라인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초중고등학교는 소학교부터는 일본에서 다니고 그 지역의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도쿄나 오사카나 교토로 가면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그 집은 결국에 공실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은 도심지에 모여드는 것 때문에 외곽지는 거의 공실률 발생으로 이렇게 슬럼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리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수도권 외곽지 같은 경우 또는 지방은 점점 축소도시 내지는 소멸도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 안장원 기자님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실까요? 그 일본의 사례를 저도 보시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권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제 가끔 여행을 가거나 하면 지방을 많이 가는데 지방 소위 말하는 시골이든지 가보 가면은 빈집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1년새 또는 2년새 전에 분명히 사람이 살거나 장사를 하던 가게였는데 문을 닫고 빈 채로도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가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할 수 있고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양의 시대가 아니고 질의 시대인 것 같고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독점의 시대일 수도 있는 거고 극히 일부에 몰리는 뭐 그런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어디에 뭐 맛집 골목이든지 거리에 가보면 거기 가운데서도 한두 군데 어디 뭐 유명한 집이라도 이런 데만 많이 몰리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빈집이라고 해서 그거를 싸게 제공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역시 그대로 반복해서도 저희 국내에서도 그거는 꼭 저희가 뭐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경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국내에도 지금 아마 빈집이 지금 100만인가 200만인가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빈집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 빈집이 결국은 한쪽에서는 그렇게 빈집이 늘어나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집값이 계속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뭐 집이 없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에게 맞는 뭐 도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질적으로 선호한 집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곽이든지 뭐 불편하든지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것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소멸 지역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런 소멸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어떤 뭐 정부에서도 정책들을 하는데 주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렇게 빈집을 뭐 싸게 주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 안 가잖아요.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줄어드는 데에다가 어떤 다른 세제 혜택을 주고 한다 한들 저는 과연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꿔보면은 뭐 특히 문정부 때든지 예전 노무현 정부 때든지 지역 균형 발전하면서 지방에다가 뭐 기업 도시니 이런저런 것들을 했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택 시장에서도 단순히 서울에서도 빈집이 늘어나네
빈집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주택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설사 그게 평균적으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선호하는 지역은 더 집중될 테고 그곳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여지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권대중 교수님께서 잠재 수요보다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뒤에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을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유효 수요, 절대적으로 그 지역의 인구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앞으로는? 그렇지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양극화가 아니고 삼극화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이 디지털대학의 김준환 교수도 그 얘기 똑같은 말을 썼는데요. 도시는 성장 도시와 정체 도시와 쇠퇴 도시가 있어요. 그죠? 인구도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정체하는 지역이 있고 감소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도시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수요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해야 되지 않나.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랐다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성장 도시입니다. 거기는 전체 면적이 8,990만 평을 개발했는데 그중에 이제 개발 부지가 2,300만 평 정도 됩니다. 아직도 시세종시는 더 고주택 공부를 할 겁니다. 집을 지어놓으면 누군가는 주인이 있어요. 그죠? 인천을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인구가 인천 올해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330만이 깨졌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의 그 제2도시가 쇠퇴도시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인구 감소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부모님이 살던 집은 지금은 받았을 겁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자식 대에서 그걸 받을까요? 이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안성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가 15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거기 바우덕 축제부터 꽃매 마을부터 제가 참 15년 동안 다니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두 집, 세 집 건너 빈집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빈집을 관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2013년도 12월 5일 날 우리는 이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빈집법도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리를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에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수요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쪽은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는 도시도 성장도시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성장도시도 잘 봐야 돼요. 일본의 70년대에 만들었던 신도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만 신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은 그럴 일이 없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일본의 교통요금은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일본 가는 것보다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신간센 타는 게 더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GTX ABC 노선이 이제 곧 개통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동산서부터 수서까지 개통이 되는데 4,460원이죠? 4,460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물가가 오르고 또는 민자로 건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비가 올라가게 되면 4,460원이 5,600원, 7,60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한 8,000원, 만원 되면 왕복 2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4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차 시간 때문에 기다렸다 지하에 내려가서 타고 또 가서 내려서 올라오고 또 다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것보다 서울에 와서 보증부 월세 100만 원짜리 사는 게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집을 사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동탄이나 파주에 있는 사람들이 낮에 쇼핑을 서울에 와서 17분 타고 와서 또 17분 타고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는 빨대 효과지만 나중에는 거기가 점점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 장사가 안 되게 되고 그럼 운임비가 낮아지니까 또 올려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실률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인구가 감소한다면.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뭐 좀 일본하고는 달라요. 주택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다고 보지만 일본은 분명히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겁니다. 잠시만요. 성장하는 도시, 정체되는 도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도시 이렇게 삼극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집값을 보려면 그 수요를 봐야 되고 수요는 곧 그 인구가 몰리는 곳인데 그러면 또 수도권은 또 과밀화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은 저기가 또 가장 안전한 투자 지역이구나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또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안장훈 기자님 어떤 말씀 혹시 해주시려고 하셨나요? 예. 제가 계속 권 교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를 제가 백업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게 좀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서울에 지하철이 만들어졌고 그 지하철이 서울에서 그 수도권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고 그리고 지금 GTX든지 KTX든지 결국은 그런 이제 교통수단이라는 거는 그 시간거리를 줄여서 결국은 공간적인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간단히 말하면은 비싼 서울에서 살지 말고 조그만 나가서 좀 더 싼 데 살아 해서 그 어찌 보면 그런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많이 퇴색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아시다시피 서울에서의 지하철이든지 뭐 이런 교통수단들이 발달되고 시간거리가 단축되면서 소위 말하는 핵심 지역이나 인기 지역의 집값과 외곽 지역의 집값 격차가 줄어들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은 더 격차는 더 벌어졌잖아요. 더 밀집된다는 거죠. 흔히 이제 그런 거를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떨어지는 어떤 내려가는 주거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담보다는 주거비 어떤 절약 효과보다는 그 도심에서 밀집되어 있는 데서 주거비는 좀 더 비싸더라도 다른 교육이든지 특히 이제 교육이든지 한국에서 다른 문화라든지 그런 어떤 편의시설이든지 문화라든가 이런 이점을 저울질해 봤을 때는 후자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분산해가지고 보니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GTX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GTX로 인해서 그러면은 아주 외곽에 있는 지역 집값이 뭐 이를테면 도심에 있는 집값하고 평준화되는 거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이제 교수님 유효 수요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 그 수요와 함께 제가 공급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재고 물량을 많이 생각하죠. 얼마나 집이 많이 들어서 있느냐, 또 집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느냐, 준공하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조금 상당히 그 근본적인 원인이거나 배경일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수급에 있어서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주 제한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때에 공급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창고에 물건을 많이 재어놨다 한들 그걸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단적인 그 지표는 매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일부 외국에서는 주택시장 통계를 낼 때 매물, 뭐 준공 물량이라든가 주택 재고 물량 외에 매물이라든가 이 매물이 이 소비되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통계를 하는데 저희 한국은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통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문정부 때 그때는 사실은 준공 물량이라든가 이거는 어느 정부보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각종 다른 뭐 전매 제한이든지 세금으로 인한 양도세로 인한 어떤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소위 말 동결 효과라고 그러죠.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막상 시장에서 수요자나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은 줄어들고 바꿔 말하면 그게 실제 공급이 줄어든 효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도 준공도 중요하고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고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시장에 잘 나와서 잘 돌아가게 소위 말하는 것은 뭐 황금성이 좋게 이게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규제들을 풀어가지고 매물로 쉽게 나오고 쉽게 팔리고 쉽게 하는 게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주택 공급이 또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파는 것도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존의 매물이 잘 나올 수 있게 이게 그 중간 혹은 이제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의 시대는 계속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저물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권 교수님부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극화라고 말씀드렸듯이 도심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도 도심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 일본의 이제 3대 도시가 도쿄 이전에 천년 전에 교토가 수도였죠. 교토나 오사카나 또는 도쿄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른 쪽이 문제가 되는 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외곽 말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거점 도시 이런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서울의 25개구가 지난 5월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자료를 보면은 그때부터 전부 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죠.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도 안 갖는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듯이 2018년도 일본의 빈집이 846만 가구 정도 됐는데 2020년도에 일본의 빈집은 약 860만 가구 정도 된다래요. 여러분들 그 일본의 방송이나 일본 자료를 보면은 백엔 주택이라는 거 들어봤죠? 백엔 주택. 주택을 100엔에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00원짜리 주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갖고 있으면은 세금만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이 빈집법을 만들면서 집을 헐어버리면 세금이 3배 내지 6배 정도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집을 헐어버리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비연무형 부동산으로 땅만 갖고 있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책의 문제인데요. 정부가 공급엔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도시를 활성화시키면서 지방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제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시티 서울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건데 지방경제 활성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196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게 딱 작년이 한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방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는 전부 장치산업이었어요. 근데 점점 뭘로 바뀌고 있죠?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잖아요. 지방의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바꾸면은 지금 땅의 3분의 1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쇼핑몰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싸게 주고 첨단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을 첨단 산업으로 바꾸면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 아니겠나. 물론 이제 서울의 대도시에 살고 싶은 젊은 사람들의 열망이 있겠지만 또 욕망이 있겠지만 그러나도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 거점 도시에 다시 또 거점 도시를 만들면 우리나라 나라가 좀 면적이 작으니까 그나마도 미래에 도심지의 주택 공급이 쏠림 현상이 좀 양극화가 좀 완화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서울이 메가시티화 되는 건 반대하시지만 각 지역별, 권역별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러면 찬성을 하시는 거고요. 안장원 기자님께도 좀 그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취재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얼마 전에도 그거 나왔죠. 지역 소멸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뭐 다주택자에서 좀 이제 빼준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평가라든지 아니면 좀 건의하실 만한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GTX라든가 이제 공간적인 거리, 뭐 시간 거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뭐 어떤 지방 활성화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경제적인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 시골에서 이제 농업에 대한 뭐 각종 보조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경제적 논리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정치적인 논리가 어찌 보면 더 강하게 작용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혁신도시라든가 또는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됐던 게 거기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자연히 사람이 간다는 거는 조금 다소 그 예전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공장을 짓고 거기다 직장을 걸로 옮기고 한다 한들 그게 가져오는 경제적인 어떤 이 긍정적인 효과는 성장적인 효과는 아주 제한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직장을 따라가거나 일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옮겨가거나 할 때 수도권을 벗어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수도권 내에서 대략 서울 중심으로 해서 뭐 한 30-40분 시간 거리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지방을 활성화하든지 등등 하고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 대개조에 해당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교육이든지 경쟁 중심의 이런 어떤 다른 모든 것들,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겸비되어서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뭐 해가지고는 그 지방 소멸이든지 이것이 그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지방 소멸이나 지방을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앞서도 이야기 나오고 한 것처럼 거점 중심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밀집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방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방이 면이든지 군 단위든지 이런 데들이 뭐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면적을 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또 인구는 줄어들고 빈집도 늘어가고 하니까 여기 한 집, 저기 한 집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거기에 다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고 물도 공급해 줘야 되고 엄청난 이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것보다는 그 각마다 이렇게 밀집시켜서 거점 도시화 해가지고 모아서 하는 게 경제적일 수가 있겠죠. 예. 어떤 지역의 거점 도시와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찬성을 하시는 걸로 읽히기도 하고요. 지금 뭐 은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대출금리도 이제 뭐 은행에 따라서 3% 미만인 것도 주담대가 나오고 있고 기준금리까지도 더 내려가게 되면 혹시나 집값이 더 꿈틀대지 않을까? 물론 앞에서도 뭐 통화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두 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듯이 거꾸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조달 금리가 약해져 이자가 싸니까 내 집 마련이 쉬워져서 구매력이 높아지거든요. 그 금리가 내려간다면 뭐 우리가 예전에처럼 우리 생에 1% 금리는 오지 않겠지만 중금리 정도는 가지 않겠나. 기준금리가 지금 2.5, 3.5%, 2.5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생애에. 근데 2%가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그 신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너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갔던 게 폭락하진 않을 거고 기축 아파트고 신축 아파트만큼 가격을 따라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이제 불안감 때문에 매수에 나서는데 제 생각에는 금리가 낮아진다면 구매력은 더 높아져서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공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향후의 공급량이 정부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2, 3년 내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아마 저는 부동산 시점의 저점이 아니겠나. 안장원 기자님도 아까 그 통화량하고 구매력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집을 살 수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동가의 상관관계에서 본다라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은 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매력이 올라가게 되고 또 하나는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집값이라는 게 화폐로 표현되는 그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그 제가 오전에 뭐 토론회 때도 뭐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 2021년 이후에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한 몇 년간 빠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뭐 약세랄까 침체랄까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그 이 사이클 순환을 보더라도 이제 올라갈 만한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금리도 같이 맞물려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한 구매력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그 금리도 되겠지만은 또 한 게 소득이지 않습니까? 소득이 올라간다는 건 역시 그만큼 금리가 변화가 없더라도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만 구매력이 늘어나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전체 경제가 뭐 어렵고 평균적으로는 어떻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경제가 많이 달라지고 하면서 첨단 직종이든지 고소득 직종들의 소득은 또 계속 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높아진 구매력은 더욱더 양질의 입지여건이 좋은 괜찮은 지역들에 더욱더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전체적인 이제 평균도 평균이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인기 지역, 선호하는 지역, 뭐 교육과 문화와 모든 걸 갖춘 지역들은 뭐 이래저래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근래에 이래저래 보도라든지 보고 하면 나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 강남이든지 유명한 집들, 뭐 인기 지역의 집들은 막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과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집값이든지 모든 거를 판단할 때 평균적인 사고 방식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표준 편차라든가 이 격차들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몰릴 곳, 괜찮은 지역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본다면 한쪽은 급등하는데 한쪽은 급락해서 전체적인 평균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유효 지역들이랑 인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다른 그 세계적인 현상도 그렇고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고금리 이후에 어떤 충격에서 지금은 어쨌든 벗어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점점 진정되어 나가고 안정을 되찾아 나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외신에서도 뭐 전 세계적인 집값 상승에 대한 타이틀로 The Great Escape이라고 대탈출이라고는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떤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의 충격에 따른 어떤 침체라든가 이 급락에서 그런 어떤 충격에서 벗어나는 의미로 그런 타이틀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로 뭐 뒤집어서 그러면은 다시 급등하고 다시 치솟을까 하는 부분은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약세, 침체, 급락, 하락 이런 데서는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가 그 다주택자들이 지금 서울에 집을 추가 취득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규제들도 있고 취득세 중과도 있고 허들이 좀 있죠. 앞에서도 권 교수님이 이런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이 나와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게끔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부동산을 전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게 또 논란이더라고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좀 팔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뭐 생애 최초 주택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정책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실수요자들 위주로 사고 있는데 과연 실수요자 위주의 수요로 신고가까지 가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수요자 시장만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가장 바람직한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은 분명하게 가수요가 있어요. 이번 정부가 사실은 저도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언론이나 방송이나 또는 회의를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시장의 규제는 시장이 어려울 때 규제를 풀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규제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지 가격이 올라갈 때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 이 투기과일지구에 투기적으로 묶여 있지요. 그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인데 풀어놓고 보니까 광진구에서 1억이 넘는 분양 가격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규제를 풀어놓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제가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분명히 가수요가 있어야 임대시장도 돌아가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안정원 기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소멸도시, 축소도시 93개의 도시에서 83개네요. 83개 도시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이 중소도시, 소멸도시는 주택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광역시에 있단 말이죠,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또 서울시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서울은 그 금액의 관계로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지방은 1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서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 개정안이 필요한데 법률 개정안이 안 되면 결국에 실수요자 시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가수요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앙일보 재테크 박람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또 멀리까지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끝내기 전에 실수요 측면에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좀 조언을 한마디씩 좀 청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네, 안장원 기자님부터. 그럼 이게 어떤 뭐 투자 가이드 이런 게 되나요? 이게 재테크라서 저 얘기가 한마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이 충분하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래도 뭐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를 해서 좀 재미를 본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러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일반적인 제가 부동산을 취재하고 제 나름대로 보고 한다라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눈이 많이 쌓이려면은 눈이 안 오는 지역보다는 눈이 내리는 지역 그리고 눈이 오는 데 가운데서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그게 우연이든지 자기가 그전에 미리 알아서 갔든지 있으면은 눈이 더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똑같은 지역에서도 눈이 더 많이 쌓이게 하는 방법은 눈사람을 만들어서 눈을 굴리는 게 되겠죠. 눈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의도적으로 눈을 쌓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재테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일 테고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눈이 많이 쌓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보면은 점점 제도들이 투명해지고 점점 제도들이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금이 줄고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해서 그게 헐렁해지고 엉성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위 말하는 실수요, 1주택자는 그 집 하나로 소위 말해서 재테크를 하고 그걸로 재테크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돈을 버는 게 되겠죠. 자본 이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로소득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크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그걸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와 완전히 분리시키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자기하고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본인은 어디 반지하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그냥 자기의 주거 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최대화 줄여서 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돈이 될 만한 지역들에 투자를 해서 눈사람 굴리듯이 굴려는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를테면은 다주택이든지 여러 개를 가지고 주식 투자할 때도 왜 분산 투자하라고 하듯이 성공을 하는 것도 있고 실패도 하겠지만 여러 개 굴려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같은 내 눈에 좋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흔히 말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경치 좋고 물 좋고 좋으면 여기 살기 좋다 그러지만 막상 거기 알고 보면은 집값이나 부동산 값이나 땅값은 별로 안 오른대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집값은 사소리에 비례하고 새소리에 반비례한다고. 새소리 좋고 물 맑은 소리 좋은데 그러면 소멸 지역이 사실 집값이 제일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부동산은 어쨌든 부동산은 팔아야 되잖아요. 다른 상품은 자기가 소비해 버리면 되지만 부동산은 나중에 이걸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 때 자기가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나중에 살 사람이 어떡할까를 먼저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야지 내가 살기 좋다고 해서만 사갖고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안정원 기자님이 집값은 차 소리에 비례하고 새 소리에 반비례한다. 정말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저도. 주택은 정말 주택이어야 돼요. 삶의 터전으로서 좋게 해야 됩니다. 점점 주택은 고급화, 첨단화, 기능화로 가고 있고요. 옛날에 안방 문화가 거실 문화에서 거실 문화가 이제 밖에 문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집은 그냥 주거 안정을 위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더 욕심을 내면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 교통이 편리하거나 교육이 시킬만 하거나 또는 직장과의 거리에 또는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으면 지금이 때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투자하느냐?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올랐다 떨어지면서 제가 더블디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보합세 내지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금리가 떨어지고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2023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126억 9천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무역 흑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 6월 달에 11억 3천억 달러 흑자를 보면서 지난달에 80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우리에게 피부로 닿진 않지만 무역 흑자를 봤다는 얘기는 경상수지가 늘어나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면 집 안 사거든요. 그럼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적어도 오른다면 지금이 저는 금리가 오르기 전에가 적정한 시기가 아니겠나. 제가 부동산 투자는요 적정하게 내 분수만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라. 만약에 50대 같으면 부동산의 반 나머지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나 증권에 투자를 하고 만약에 60대면 40%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만약에 40대면 60% 부동산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평균 75% 80%를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등락폭이 그 사람의 자산 가치의 등락폭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교통에 편리한 지역, 또 이게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뭐 예정된 시간 한 2시간 20분 넘겨서까지 우리 두 분이 실질적인 조언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이 이제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테크 박람회 이 부동산 편 함께 해주신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님 그리고 중앙일보 안장원 선임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